온천 마을에서 일어난 일. 기구현 북부 어느 온천 마을 여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은 더 됐다고 하네요. 관광지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매출에 지장이 오는 만큼 아직도 그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는 사건이랍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높은 산간에 있어 겨울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힐 지경입니다. 그 마을에서 2km가량 더 들어간 곳에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도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몇 년 된 프론트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주변이니만큼 겨울은 성수기입니다. 호텔에도 손님이 잔뜩 찾아왔기에 그날도 신바람에는 손님들이 신고 온 다양한 신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발들을 현관에 쭉 늘어놓는 것이 그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다 어느 펌프스 구두를 손에 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옅은 베이지색 구두인데 안에 검붉은 피 같은 게 묻어 있었다는 것을요. 구두 바닥 전체가 들쑥날쑥하게 얼룩진 채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호텔을 나섭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도 하나둘 줄어들더니 마침내 마지막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아까 그 더러운 펌프스 구두였습니다. 11시가 넘어갈 즈음에야 마침내 펌프스 구두의 주인이 프론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 인상이 남지 않는, 굳이 말하자면 어딘가 음침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싸구려인 듯한 수수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애완동물을 넣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 안에 들어있는 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나요? 프론트맨은 일단 물어봤습니다. 주제넘는 말이지만 손님 신발에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있어서요. 여자는 신발은 애완동물이 더럽힌 거라고 대답한 뒤 곧 돌아가 버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방을 청소하러 간 여성 종업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하다고 소란이었습니다. 그 방으로 가보니 다다미 위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발자국이. 방 한켠에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춤을 추기라도 한 듯한 참상이었다고 합니다. 욕조 배수구에는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 같은 게 잔뜩 막혀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애완동물이 쥐 같은 걸 잡아서 방을 더럽힌 듯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큰 피해였습니다. 다음날 마을 주민이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국도에서 100m가량 떨어진 눈으로 덮인 숲속에서 온천 마을의 보일러 관리인이 숲길을 지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아기를 내려두고 몇 번이고 밟은 것인지 두개골이 산산조각 난 채였다고 합니다. 아마 깊은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 가방은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프론트맨은 곧 깨달았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한 결과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는 역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곧 전국에 수배되었지만 호텔 기록에 남긴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프론트맨 뿐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은 여자의 몽타주를 만드는데 협력했습니다. 온천마을은 소문이 나서 매출에 지장이 올까 두려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걸 한사코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어 수사는 진전없는 미궁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느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프론트맨 역시 평소처럼 호텔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는 A씨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제가 A입니다. A씨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구나? 그 후 프론트맨은 곧바로 호텔에서 사직하고 도쿄로 향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1990년 10월 내가 미국의 대학에서 경험한 이야기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과제로 레포트를 쓰게 된다. 물론 PC를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었다. 내가 다니던 대학에는 50대 정도의 컴퓨터가 갖춰진 연구소가 여러 동 있었다. 학생들이 여기서 컴퓨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레포트를 작성하곤 했다. 그날도 나는 여전히 레포트 작성에 바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컴퓨터가 있는 연구소로 들어가 PC 앞에 앉았다. 당신은 매일매일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 지긋지긋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PC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웹브라우저가 모자이크였던 시절이다. 홈페이지라고 해봐야 연구자들이 연구성과 발표용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지 재미있는 것도 없었다. 그 당시 검색 엔진 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홈페이지 주소는 제작자 본인에게 직접 듣고 들어가는 시기였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레포트를 계속 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책상 한켠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연필로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아마 학생이 메모할 곳이 없어서 적어둔 것인가 싶었다. 기분 전환이라도 할 생각으로 나는 그 주소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메인 페이지가 나타났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어둑어둑한 방의 바닥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남성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지금에야 이런 잔인한 사진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충격적인 사진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온몸에 전율이 일고 구역질이 났다. 자세히 보니 이미지 밑에 이런 문장이 한 줄 써 있었다. 미시간의 30대 남성,
오늘 나에게 살해당함. 틀림없이 살인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려고 만든 사이트였다. 나는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것을 알아버린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곧 연구소를 뛰쳐나와 기숙사로 돌아갔다. 다음 날까지 누구와도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연구소에 갔다. 그리고 어제 그 사이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접속했다. 나타난 것은 역시 똑같은 어둑어둑한 방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나체로 천장을 보고 있는 여성이었다. 왼쪽 가슴에 큰 칼이 꽂혀 있었다. 입, 코,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또다시 글 한 줄이 써져 있었다. 미시건의 30대 암캐, 오늘 나에게 살해당함. 즉시 나는 대학교 근처의 경찰서에 가서 경찰에게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인터넷에 살인자가 희생자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고 말해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거기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의 모자란 회화 능력까지 더해져서 결국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독특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는 다시 연구소에 돌아와 그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있었던 사진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 대신 어째서인지 내 주소와 전화번호가 써져 있었다. 그 아래 글이 한 줄. 내 홈페이지 다음 주인공은 너야. 나는 소지품의 대부분을 친구에게 맡기고 이틀 뒤에 귀국했다. 미시간 대학에서 겪었던 나의 실화다. 벤치에 앉아있던 아줌마.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 현상이나 공포 체험에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치만 태어나서 처음 겪은 심령 현상이라 이야기를 해본다. 어제라고 해야 하나. 자정이 넘었으니 시간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다. 나는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서야 귀가하는 일도 잦았다. 어제는 오늘이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오기도 해서 혼자 남아서 좀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날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면 약간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 한둘은 앉아 있는 곳이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 재빨리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줌마는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혹시 단순한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줌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까륵 까륵 하고 뭔가를 씹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나는 아줌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지켰구나 싶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를 하면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나올 무렵이 되자 뒤에 있던 아줌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아줌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순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응?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것이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더란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질 않고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 한마디도 없었으니까.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닌가 싶어 따라왔다는 것이다. 편의점에 다가와서 속도를 냈던 건 나를 잡고 편의점에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뒤쳐들어가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줌마는 내가 걱정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줌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낄 때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바로 역 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어물거리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다. 언뜻 봐도 열흘은 좋게 될 것 같았다. 혼자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내 머리카락도 아니었고 기분 나빠서 옷을 버린 뒤 샤워를 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줌마는 그 뒤 여자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 붙어서 우리 집까지 온 건 아닐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 정말로 무서우니까.